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기가 막혀서 할머니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 참 뻔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뻔뻔한 사람 대회를 개최한다면 아마 우리 시어머니가 1등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나무인 유아독존 얼굴 철판 같은 뻔뻔함의 극한 인간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를 도와주면 열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있네요. 그게 바로 우리 시어머니예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아서 입이 막히네요. 하고 싶은 말이 넘치고 넘치는데 뭐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 아세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 돈은 꽁꽁 숨기고 남이 다 사주고 도와주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떡볶이를 사 먹게 할 정도예요. 호떡 같은 것 사 먹는 건 되잖아. 제가 시어머니 있고 동시에 며느리이자 상대편 아들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그런 음식이라도 제 손으로 사주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 3,000원짜리 떡볶이와 4,000원짜리 순대 2개를 먹었으니까 딱 10,000원이 돼요. 5,000원을 가져다 주세요. 현금이 없다면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든지 일정 금액을 나눠서 결제하세요. 그런데 10만 원이 넘는 가격의 음식도 아니고 그냥 10,000원인데요. 제가 며느리니까 10,000원이나 반반 나눠서 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돈 쓰려고 망설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은 적절하진 않아요. 만약 상대방이 내가 내겠다고 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내기 전에 내가 사줄게라고 말한 적은 딱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은 제가 살게요 라는 말도 부담가는 어찌나 손쉬운 일인데요. 10,000원을 사용한 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계좌 이체할지 반반씩 나누면 좋겠어요. 저가 내일 내겠으니 걱정 마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줌마. 순대를 포장해 주시고요. 튀김도 좀 담아주세요. 떡볶이도 포장해 가도 되겠어요. 아, 떡이 약간 부었는데 맛이 없어질까 걱정되네요. 저녁으로 먹을 거면 딱일 것 같은데 말이죠. 아줌마, 간이랑 내장 좀 푹푹 넣어줘봐. 우리가 여기서 먹은 것은 얼마인데 제가 사겠다고 말 안 하면 더치페이 하자고 하고 제가 사겠다고 하면 저녁에 먹을 것까지 싹 다 싸줄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요.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때라도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보였어요. 오히려 제게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며느리가 생기면 꽉 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 금 팔찌야. 이건 무려 5돈짜리라서 값도 값이지만 무게도 장난 아니다. 자고 다니기에 부담스러운 거니까 비상금으로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건 대대손손 우리 가족 며느리들에게 물려주는 반지인데 무려 이게 다이아 반지다. 알 큰 거 보이지? 이건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도 며느리 생기면 물려주도록 해줘. 어머니의 다이아 알이 정말 큰 반지네요. 빛이 영롱하게 하는 게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며느리 보게 되면 꼭 물려줄게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반지이니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반지가 나중에 이상하게 빛을 일으키고 겉표면에 잔 흠집이 나길래 이상해서 보석상에 찾아가니 유리알로 된 가짜다라는 게 밝혀졌지만요. 좋은 글이지만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도 꿈속에서도 모르게 옷장 제일 구석에 간직해둔 것을 보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것을 반주로 일부러 드러내는 게 어색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행히도 팔찌는 진짜 금이었다. 이런 사건을 겪음으로써 우리 시어머니의 이중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후 우리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댁에서는 제사나 명절을 지낼 때마다 일일이 준비를 해야 했고 나 또한 시어머니의 이중된 모습을 처음 알게 되었다. 특히 처음으로 맞이한 제사는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의 불쌍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한평생 동안 가족을 먹이기 위해 몸부림쳐 일하시던 분께서 안타깝게도 중간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중산층에서도 힘들었고 부족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집 대출금이 남아 있었고
시아버지의 수입만으로 가족을 먹이고 지내는데 버겁게 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막마일 아니라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온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오신 분으로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어서 현장 감독과 같은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재건축 열풍이 불 때는 일자리를 얻어 한 동네를 더 번영시켰다고 하지만 재건축이 한 차례 일어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또 몇십 년 동안 건물이 새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점차 건축물이 적어지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돈벌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조별로 인원을 구성해서 움직인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인원을 많이 부를수록 돈이 많이 나가게 되겠죠. 일거리가 줄어든 이후에는 본인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베테랑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일조로 움직여야 하는 일을 혼자서 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었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진행하셔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셨어요.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받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후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셔서 가정 내에서의 부담이 커지셨을 텐데요.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며 돈을 벌어 오던 시아버지가 더 이상 없었고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 대출금은 미납 상태였고 온 가족이 멘탈 붕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다치는 일이 많으니까 혹시 모르는 일을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 두었었습니다. 그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버텨내었지만 그때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일어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대출금을 갚기에는 아직 많은 돈이 남아있지만 보험금으로 버티다 보니 결국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남편과 함께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심정은 그랬지만 그때쯤 돌이켜보니 제가 남편을 만나기 이전이었던 시절이었고 제가 남편과의 연애, 결혼을 했던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용돈을 받다가 조금씩 대출을 받아 내 집으로 바꾸는 과정을 견뎌내면서였죠. 그런데 결혼 후에는 속이 터진 강정이었죠. 시댁이 잘 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매번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인 줄은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예요.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월급을 모아 살다가 제 월급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우리 집 상황도 어려워졌어요. 남편은 외벌이로 살면서 대출금,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내야 해서 열거하면 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기 힘들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매우 뻔뻔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제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제사 비용이 어떻게 들지 아시겠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건너뛰는 것은 우리 집안의 문제를 빚는 것과 같아요. 나도 이제 며느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조언하거나 일부를 이끌어내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죠. 며느리야, 제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거야? 내 돈이 그 비싼 비용을 내지 못해서 내가 다 갚는 걸까?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에게 제사를 우리한테 보여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를 줄이거나 없애는 편이 나을 거야. 솔직히 제사를 지내도 우리한테 뭔 이득도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은 뒤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다 쓸데없는 일 같아. 조상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조상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우리 집안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거야. 물론 제사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야. 난 말하지 말고 너희가 가져가서 소중히 지내라.
진심으로 조상님들께서 복을 내리신 집들은 말이야. 명절 때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 모두가 해외로 가고 돈을 마구 쓰면서 살아야지.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집들이나 제사 지내면서 조상님을 타령하는 거라고 하니까 왜 그러죠? 그걸 몰라서 제사를 없애요? 우리는 못 가지고 가버리니까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간단하게 해서 우리 가족들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신님께서 아주 놀라실 말을 하고 앉아있네. 너는 무슨 소리야? 아버지를 위한 제사를 간단히 하자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건가? 너는 그런데 사람이야. 자식이라는데 제사를 간단하게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빛을 받아야지. 제사를 지내려면 마음을 먹어야겠어. 며느리야, 소고기도 많이 준비하고 과일도 사와.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지만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도 손이 많이 가고 재료값도 비싸.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해. 그는 집만 생각한 거겠죠. 빌려줄 테니까 저희 보고 준비 다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사 이야기를 하면 미도 끝이 없는데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를 해서 박박 우기는 통에 저랑 남편도 제사 준비하고 있다는 신용은 또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사왔는데 아니 소고기를 준비하라는 목록을 보니까 등심과 안심, 갈비살에 엄청 사오라고 시키셨고 그 많은 산적에도 햄만 꽂혀 있고 그 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고기, 그거는 내가 나중에 구워 먹으려고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아주 조금씩만 왔는데 그걸 누구 코에 붙이니? 그리고 갈비찜 같은 거 제사상에 올려봐야 하는데 시아버지 그런 거 안 좋아하셨어서요. 식음을 거부할 거예요. 아, 나중에 내가 먹을 때 더 좋겠지?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이 없더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허둥지둥 소리를 내며 황당해했는데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나에게 제사를 나중에 없애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제 염치 없음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너무 궁금한 정도였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 모를까 봐요.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임신하게 되었잖아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어차피 집에서 태교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거겠죠. 제가 임신한 5개월까지는 아기 옷이 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유산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남편이 호들갑을 떨면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거든요.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편하게 임신 기간에 태교에 집중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죠. 사실 시어머니가 제가 유산 위험이 있는 사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구한 채 저를 시댁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장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임신했으니까 적당히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장 몇 바퀴 도는 게 운동이니 산책이지 보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더니만 글쎄 데리고 먹으려고 이용해 간 것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가일. 가게에 가면 제 배를 일부러 보이지 않는 게 낫겠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사과가 먹고 싶다며 5,000원어치만 담아주세요. 아이고 아줌마, 임산부가 사고 싶어 하는데 양이 이게 뭐예요? 하나 더 주세요. 탐스러운 걸로요. 그것은 모양이 좀 상한 것 같은데요. 우리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하있으면 아줌마 탓이 남을 반찬 사러 가셔서 콩나물 무침과 무생채도 샀으니까 우리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먹이려고요. 콩잎 반찬을 공짜로 주실 수 있나요? 아우, 시장에 갈 때마다 나를 앞세워서 우리 임신 중인 며느리가 이거 먹고 싶대, 저거 먹고 싶대 할 때가 자주라서 본인의 사리사욕도 제가 다 챙기는데요. 제 진짜 배가 아파서 허리도 아프다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임신한 척해서 가짜 임산부를 만드는 게 낫겠죠. 모형배하고 다니면서 임신했다고 물건값을 깎아 달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저를 이용하려 하는지 정말 짜증났어요. 쪽팔린 건 둘째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정작 제가 콩잎이 빡빡하고 억세서 먹지도 않는 반찬인데 제 핑계가 되고 뭐하나 공짜로 얻어가려고 하는 꼴이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 장상인들이 임신한 걸 애국한다며 챙겨줬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더 주겠어요. 당연히 안 줄 거라고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공짜 반찬 챙겨서 갔더니 이제는 못 줘요.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임신한 게 아무리 대출하지 우리도 돈 받고 파는 물건들인데 매번 그렇게 공짜로 달라고 염처 없이 굴면 어떡해요? 아니, 지난번에는 쳐놓고 왜 이리 야박하게 끌고 갔는지. 우리 뱃속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기는 함부로 나쁜 일이에요. 손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알아서 그렇게 며느리를 무시해 임신한 며느리를 대접하는 게 야박한 일인가요? 이게 다 이웃에게 잘해주는 거죠? 장사를 하려면 미리 꾸미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겸손함을 모르고 공짜로 뭔가를 바라고 시작하는 건 너무한 일이에요. 그냥 무슨 사건이 일어나 버렸네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도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부리는 어디서 무엇을 살까? 라고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우리 가게뿐만이 아니라 저쪽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구먼. 그만 얻어먹고 돈 주고 가져가세요.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건 왜 그러시는 건지요? 손님 그냥 다시 우리 가게로 오지 마세요. 아이들을 팔아서 번 돈을 챙기기 싫어. 그런데 당신이 아니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쓸어버리고 가셨네요. 이러면 어떡해요? 과연 당신의 아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요? 놈이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거지 새끼라는 천박한 말을 쓰고 그래?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가 듣겠네. 그리고 내가 사 먹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사람 알아야 아이고 시장 사람들 정 있다는 소리 다 개뻥이네. 임신한 사람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되는 건 몰라서 그래요. 거짓 새끼라 우리 손주 어디 하자라 있으면 그 탓이다. 결국에는 제가 보다 못해서 쪽팔리고 주변 시선 모이고 하니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줬더니만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장을 보더라고요. 혹시 공짜로 달라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제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싶고 그 다음부터는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사내놓으라고 하대요. 어머님, 드실 반찬 사는 거고 어머님이 필요한 상품 산다는 건데요.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돈이 부족해 출산 준비를 하느라 힘들어요.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무료로 얻어 먹을 수 있는데 왜 돈을 주셨나요? 앞으로는 주지 않으셔야죠. 내 잘못이니까 내가 구매해야 맞는 일입니다. 제가 속이 상해서 원래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헛된 돈을 쓰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반찬값이라고 하고 장 보러 갈 때마다 3만 원을 받게 됐어요. 누가 보면 깡패인 줄 알겠죠? 그래도 참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것보다 3만 원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는 게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할 나위 없이 큰 문제는요. 출산 이후 애를 키우고 있는데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을 넘긴 상태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장에 데리고 가다가 감기에 걸린다면 큰 일이니까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거 아시죠? 결혼식 당일 몇 시간만 아이를 보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걱정이 되어서요. 오시는 분들이 귀엽다고 한 번쯤 만져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아이가 아직 어린데요. 네, 사촌의 결혼식이지만 참석해야 하는 필수 이벤트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먼 친척보다 내가 더 가까운 관계이니까 내가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엄마가 왜 참석하실까요? 그냥 한번 추기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엄마 오시면 와이프도 불편해할 것 같아서 오지 말고 봉투만 주시면 우리가 엄마 이름으로 기금을 낼게요. 더더욱 기금을 낼 거면 더욱 그렇겠죠. 결혼식 뷔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먹을 것도 다양하고 돈 아깝지 않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 저와 남편은 당당하게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시어머니께 말씀했지만 걱정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후에는 말릴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 결정은 우리에게 큰 실수였죠. 결혼식 당일에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남동생 결혼식의 후배로서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사 시간보다도 일찍 도착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실망하신 걸 봤습니다. 곱게 한복을 입고 온 거 아니겠어요? 멀리서 저희 부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데 저랑 남편 둘 다 입을 벌리고 말았어요. 그게 왜 문제냐고요? 진짜 누가 봐도 혼주 한복 같은 거를 입고 왔으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식 할 때 입은 한복 같은 걸 입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보면 양과 어르신이 4명이 아니라 5명처럼 보이게 될 거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저랑 남편이 정말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결혼식에 시어머니가 둘 있다면서 제가 진짜 남동생복 같은 걸 입게 해주셔야 하는데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자기 돈봉투를 들고 왔다고 하면서 일부러 우리 눈앞에서 추기를 하길래 돈이라도 많이 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돈을 많이 받아야지 속이 시원하겠다. 아니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이, 가자. 여기서 식순서 기다려봐야 뭐 하겠니요? 원래 제일 뷔페 음식이 싱싱할 때가 식사 시작할 때예요. 지금 바로 밥을 먹으러 가야 해요. 재료가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음식도 따뜻해서 맛있을 시간이에요. 내가 결혼식에 한두 번 다녀봤겠네요. 얼른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아닌 제 동생의 결혼식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혼주석 뒤에 바로 앉아 있는데 밥을 먹으러 가긴 어디로 가나요? 저희의 식사가 끝나고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띄겠죠. 차라리 식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보시려고 그러시나요? 밥을 먹다가 와서 찍으면 되지. 이따가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도 다 빠지고 없어. 빨리 나와. 결혼식에 와서 추임금도 냈는데 뽕을 뽑아도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들 정신없어서 너에게 없어지는 것도 모를 거다. 그렇게 박박 우겨지는데 진짜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이를 악물고 안 가니까 혼자 밥 먹기 싫다고 우리 남편이 데려가는 거 있죠. 남편은 혹시나 소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따 낳은 남편도 한심스러웠다. 사진 찍는데 남편이 밥 먹다 말고 후다닥 달려와서 찍어서 제가 진짜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동생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제가 진짜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결혼식 당일에 꼴을. 당신의 글을 읽어보니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주제로 집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상냥한 말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기분이실 것 같아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마주하고 진심을 전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동생도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을 거예요. 저희 친정집은 꽤 평수가 큰 집이었는데 제가 나가고 동생도 나가면서 집이 텅 비어서 친정 부모님께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급할 때마다 한 번씩 그리워지는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저도 친구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했던 사람이라 피할 수 없는 약속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직장 동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같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도 커가고 제가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동료들이 현역에 있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녀오려고요. 아이 좀 봐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 일도 없는 한량 백수인 줄 아는데 나도 일이 있는데 말이야. 나도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 주말 저녁이라니 그때가 제일 바쁜 시간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약속이 많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친정에 가서 맡기라고 애를 몇 시간만 봐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바쁘다면서 거절을 해. 주말 저녁이었고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을 하는 것이 좀 수상하게 느껴졌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건지 혹시 어디서 뭐 나쁜데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바빠서 거절을 하길래 냅다 시댁에 찾아갔어요. 물론 제가 조금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종종 배를 두드리며 기다리는데 나왔더니 당황하시며 내가 말 안 하고 여기 온 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셨어요. 요즘 바빠서 명확히 말했던데 집까지 찾아와서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모르고 하며 집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얼굴만 한번 보이게 열어두고는 환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도 며느리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면 들어오셔서 물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현관 입구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걸 봤다면 현관문에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러 갔었습니다. 현관문을 보니 남자 신발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황을 의심하게 되자 어머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지 확인하러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했는데 제가 계속 의심을 해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자가 있어서 놀랐고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옷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후에 소리를 지르셨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뒤에서 계속 제 옷을 잡으려고 했지만 거실에 들어가니까 편안한 잠옷을 입고 바람을 쐬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누워 TV를 보다가 황당했습니다. 아니, 저희 부인은 누구신데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어머니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어머님, 그분은 누구신가요? 어머님, 정말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라도 된 거예요? 그 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아,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아유, 내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만나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인데. 뭐라고요? 어머님, 아니, 남자친구라고. 무슨 한량 백수로 보이는 인간이라고요. 그분이 어머님의 남자친구 아니라 한량 백수라고요? 아니, 제가 그렇게 싫어할 리가 없어요. 해야겠어. 나도 사람을 만나고 그럴 수 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언젠데. 아이, 누가 뭐 해요. 어머님이 남자친구를 만드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사랑의 곳이라는 분은 맞냐 이거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아무나 아니라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막 하니 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무시를 해야 되는 거야? 무려 나랑 재혼할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지 배웠다 이 말이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재혼하려면 내가 나중에 자리 다 마련해서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아이,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정말 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이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나이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갑자기 재혼이라고 말했더니 황당했어요. 제가 무슨 상황인지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났죠. 고민 끝에 결국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황당해했어요.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해준 다음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한량 백수 같다고 말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결혼을 생각하겠어요? 말해봐. 믿을 만한 사람이긴 해요.
그냥 엄마 혼자 사니까 뭐라도 뜯어가려는 제비 아니겠어요.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재혼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에요? 너희들은 단순히 둘이 이야기라도 나눴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욕보일 수가 있어? 한량 백수 제비 아이고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태까지 너희를 후배 보듬으며 산 줄 알았고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사람 볼 줄 알아서 됐어. 그냥 너 내 얼굴 보기도 싫고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주면 좋겠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너희들의 추잡한 속셈에 연관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찾아 살 거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아주세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에 속아 섭섭한 짓이나 할까봐. 봐, 그렇지. 내가 어째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재윤의 이야기를 하니 이게 이상하잖아. 저 사람하고 얼마나 만났는지도 모르는데 재혼이 이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알아? 내가 어린아이냐, 너보다 더 오랫동안 살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확실해. 앞으로 제사고 뭐고 안 지내도 될 거야. 나는 이제 나의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니까. 만약 반대한다면 인연을 끊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 내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겠어? 세상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왜 있는 줄 알아? 앞으로 너희들은 내 삶에 신경 쓰지 말고 돈도 보내지 말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 아우, 부담스럽구나. 난 시어머니에게 축격을 맞고 쫓겨난 것 같았지만 그 이후 1년가량은요. 연애해서 재혼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전혀 연락을 주지 않고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울어서 전화했습니다. 죽겠다며 울면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울고 계신 건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요? 라고 물었더니 제가 지금 찾아갈 테니까 죽겠다는 말 그만하고 차분히 계세요. 시어머니는 계속 우는데 죽겠다, 죽어야지 라고 반복하니 급하게 택시를 타고 15분 거리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몇 번 두드리고 전화를 몇 번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나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라는 질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시어머니를 찾으시는 건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가 새로 이사 온 곳이에요.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전 집주인을 찾으시는 건가요?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집에 왔더니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묻자 주소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남편은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같이 찾아갔죠. 그러더니 정말 웬반자 새 방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게 아니겠겠죠. 아니,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어머님 살고 계시던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고요? 거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데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내가 정말 쪽에서 발려서 이걸 어디다 말도 못하고 아이고 나 이제 어쩌면 좋을까? 아이고, 그 남자 친구라는 놈이 진짜 제이어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내가 완전히 속았다. 사기꾼 새끼한테 완전히 속았어. 현금을 다 뜯기는 건 물론이고 모자라서 나를 꼬드겨서 제 집까지 담보 삼아 돈을 빌려간 거야. 내가 미쳤지.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집인데 그 인간에게 속아서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아줬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사업만 잘 풀리면 나랑 재원을 나누자며 떵떵거리면서 함께 살자고 해서 덜컥 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이놈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멍청해서 당했어. 전형적인 여자들이 걸리는 기생하는 잽이 있고 시어머니는 돈이 다 떨어지자마자 너 같은 거랑 돈도 없는데 왜 사냐 며 황당하게 버렸다고 했어.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대출받은 돈이고 뭐고. 더 화가 나셔서 동서에게 말을 걸었어요. 넘어지시면서도 당신들의 형님을 그렇게 대할 생각이라면 집을 내놔야 해요.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좋아하셨나요? 그것이 형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리가 있어야 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연로한 사람이 좋은 곳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호랑말코 같은 행동을 하면 오늘처럼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형님,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죠. 죄송합니다.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큰애, 너도 그렇게 말해. 아, 쏜나, 동서가 까불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잘 모르면 윗사람으로서 가르쳐 주어야 해요. 어떻게 피하기만 하지 말고 그럼 더 무시당할 거예요. 참지 말고 말해야 해요. 그래야 네 발을 챙길 수 있어요. 어머님, 잘 이해했습니다. 동서 다음부터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어디 가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정규직이 되었고 회사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며 학력도 높였습니다. 살기 위해 노력을 더 많이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제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서가 왜 나를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앞으로 동서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형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동서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그 명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인정받고 싶지만 누구든 그대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제 풋내 거란 저도 남대들만큼 살고 싶을 땐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주지 않아요? 단순히 동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 나이 때 대학에 가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한 곳부터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존경받을 직업을 가지지 못해 저를 무시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어머님이 잘 알아차리고 아브로를 위해 그날부터 동서를 잡으셨습니다. 정말로 제 시댁복이 많아요. 남편보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참된 어른인 두 분의 생각과 높은 마음가짐을 배우며 늙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동서에게 속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동서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서로 바빠서 가족 모임을 자주 가지지 않는다. 집안에서 자주 마주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명절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연이 은근히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안 경제 담당자라는 것을 알고 동서도 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방님이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돈을 친정으로 빼돌릴 음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서는 저를 만나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형님, 제 부모님이 한평생 모아둔 돈으로 저를 검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답하고 싶은데 제 월급을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러려는데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 살집 관리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투자할 기업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제가 정말 잘하고 싶어서요. 동선의 사정이 그렇게 어려워서 제가 받은 저평가 지역이 있긴 한데 투자할 돈은 있고 제가 전문 투자사가 아니어서 현실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사줄게요. 앞으로 형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메일 주소를 남겨놔.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요. 잘하고 좋게 되면 연락해줘. 제가 성심성의껏 도울 테니까. 그럼 나 먼저 일이 있어서 일어날게요. 저는 진짜 순진하게 같은 가족이니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로 제가 손사람이니 손사람답게 행동하자는 게 제 의도였어요. 그 동생을 만나고 집에 가려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동생이 화장실 칸 안에서 이야기를. 내가 형님께 부탁했거든. 형님이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면 그동안 내가 대신해 주었던 일 중 너한테 빚진 게 얼마 정도인지 확인해 볼게. 내가 돈을 받았으니 이 정도면 끝이야. 그러고 보니
동서가 집을 팔아 너에게 용돈을 준 거라던데 동서는 마치 가라오케를 밥 먹듯이 다녔다더라고. 나한테도 돈을 주었다는 게 보니 제대로 속아 넘어 가로막힌 것 같더라고. 동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손으로 받아서 그를 향해 한 바가지를 뿌렸어요. 너 같은 심술쟁이 여자는 매가야. 생각해보니 동서가 내게 좋은 배회하던 별장을 놔두고 가니 그렇게 쉽게 지나치지 말 것이고 또한 친구들에게 빚을 갚으려는 것으로 내가 이용당해 사는 걸 잊지 말길 바란다. 너 같은 여자와 우리 남편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과거로 돌아가 뜯어 말리고 싶어요. 서방님은 이런 것도 모르고 동서하는 너한테 엄청 잘해주던데 내가 낱낱이 밝혀줄 거예요. 각오해. 어머, 형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남편이 사실을 알면 끝이에요. 진짜 이혼을 하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빌었어요. 역시 사람을 한 명을 알면 전부를 안다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사람을 무심하게 보고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게 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서방님도 알고 있었는지 그날 밤 엄청 싸웠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겠다고 동서가 다음 날에 전화해서 부모님께는 또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일을 한다면 이번에는 뒤통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님, 제가 남편한테 정말 싹싹 비워버렸으니 이번 한 번만은 제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가라오케에 다녔지만 불륜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형님께 납작 엎드려 드리겠습니다. 형님도 한 번만 봐주세요. 또 우리 서방님도 사람 속에서 좋은 분이시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서는 서방님께 잘해주어야 하며 지금 제게 납작 엎드린다는 말은 시부모님들께 비밀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또 제가 동서와 소개했던 철야 지역은 아무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동서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듣고 동수에게 대단히 크게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부디 제 위신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방님도 매번 동서한테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동서가 꽉 잡혀 산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동서 시댁에 오면 맨손으로 행주질 잘하고요. 아예 시댁에 올 때 편안한 옷을 입고 와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동서가 보기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게 동서가 제 비를 잘 주면 좋겠어요. 저의 웃지 못할 시댁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막대 먹은 동서가 있다면 초장의 길을 확 잡아 놓으세요. 파이팅입니다. 아파트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유 씨는 좋다 이건 아니겠죠? 어머님, 우리 부모님은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사정 생각해서 잠시 빌려드린 집인 거잖아요. 이 녀석은 그럼 내가 판자 위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겠죠. 내가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고 하자 집을 바꾸자고. 어차피 미국에 가서 안 오신다며 이 집이 안 팔리면 장땡이니 너무 귀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 하죠. 시어머니의 뻔뻔한 그 말에 우리 남편이 사색이 되고 저는 이미 거기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고 정색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그러더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시희가 그러면 그 침수된 적 있는 반자의 살 길을 바라느냐. 신부 못된 기집이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이혼을 하라고요. 아이고, 아줌마. 그럼 저인 인간 반품하고요. 혼자 살기로 했어. 잘 됐네. 나 혼자 살고 싶었는데. 아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정말 시어머니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를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너네 친정에서 가서 물어봐봐. 당장 여기로 이사하라고 하겠어.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말하는 순간 남편이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확 밀쳤어. 남편의 눈이 이글이글한데 그러자 난 무서웠어. 지금 뭐라 그랬다고? 이혼을 하자고. 엄마,
너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이혼하란 소리를 하고 있니? 자빠졌어. 시어머니는 뒤로 엉덩방아 찌우면서 넘어졌는데 남편이 보고 있으니 누가 누구한테 미쳤냐고 했어. 너야말로 미쳤냐고 엄마를 밀쳐내는데 남편이 울분을 토해내더라고. 그동안 쌓아둔 게 많은 것 같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것처럼 넘어진 시어머니를 본 남편은 화가 났다. 시어머니는 일어서려는 생각도 못하고 쫄아 있었는데 어릴 적에도 맨날 돈 없다며 해달라는 것 한 번 안 해주고 아버지가 다쳐서 일 못 나갈 때도 돈을 벌어오라고 잔소리만 하던 악덕한 사람은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었어. 맨날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왜 엄마를 타령하며 염치도 없이 구는 거야? 이 집은 내 남편의 고향이자 장모님의 집이니 왜 엄마가 살아? 정말 미친 거 아니냐? 내가 뭘 해준 적이 있어? 내가 나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았을 것 같아.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하는 줄을 몰랐냐? 내가 서러워서 살 것 같아? 며느리, 너도 그렇다. 너도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살고 있으면 먼저 집에서 떠나는 게 맞겠다. 냉큼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내가 이런 상황을 보니 우리 소중한 아들을 결혼시켜준 것 같아. 우리 소중한 아들이 뭘까? 항상 회초리만 만들면서도 엄마와 함께 살기 싫어해서 이혼하자고 하거든. 나야 사람이니까? 엄마는 다시 도망가서 장모님이 사시는 집을 팔고 우리에게 좀 떼어줄 거라고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어. 근데 엄마는 왜 자기 집에서 나만큼 싸가지 없이 난리를 피우고 남의 제비에게 꼬여서 돈 다 잃은 걸 누구 탓해? 그 뒤로 우리한테 부탁하러 오려고 하더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가라는 소리를 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데 그래 잘못 키웠어. 제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정말 괴롭게 하는 게 싫어. 이기적으로 구는 것도 싫고 지질이 궁상 떠는 것도 싫어. 혼자서 꿰매어 빠져 돈을 모조리 내어주고 있는데 왜 그 집에서는 뭘 원하는 거야? 그 집을 팔 건가? 그리고 나도 천남을 따라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버릴 수 있어요. 엄마가 다시 2번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누름 당했는지 알아?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시키는 것이 몇 개야? 우리 마누라에게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도 죄송해하며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시어머니에게 소리치지 않고 견뎌온 남편인데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무례한 시어머니 행동을 참을 수 없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불고 있는데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를 지켜보다가 시어머니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고 하니 저도 대우를 할 필요가 없겠어요. 아들을 이혼시키고 싶은 거 아니면 곧바로 나가세요. 어디 가면 우리 친정집을 본인 집처럼 염치 없이 다니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기를 무섭게 여기며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을 나갔고 다른 부동산에 집을 구했습니다. 예전 부동산은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집을 내놓기로 한 게 아니었나요? 이에 신뢰관계가 깨져 다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짐을 용달차를 불러 빼내어 침수로 인해 벽지도 더럽혀져 반자로 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오갈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며 사정을 물었지만 여기까지. 너무 큼큼한 곰팡이도 상당해서 폐병에 걸릴 것 같다고 말이야. 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염치 없이 뻔뻔하게 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집거실에 들어가도 되겠니? 남편과 나 모두 그러한 시어머니의 외로운 외침을 무시해왔어요. 남들처럼 설사로 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이러는 게 뭔가요? 서로 도와주는 게 소용이 있나요? 솔직히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집을 팔게 된다면 내게 반은 주고 반은 동생에게 준다고 했다는데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절반이라면 몇 억일 텐데 그 정도로 시어머니께서 번듯한 곳 하나를 얻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 기회를 욕심부린 결과가 발로 차였네요. 자기 운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그 이후로 다행히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나서 집을 팔았고
시어머니에게 일절 한 푼 도움 없이 연락처도 싹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는 미국에 가서 돈을 전달하고 미국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 생활은 좋긴 좋았어요. 남편도 혹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알아볼까 해요. 그것에 대해 조금 고민이 들기도 해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때때로 연락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는데 남편은 일주일 도와주지 말라고 하더니도 안 덮더라고요. 차단한 것을 귀신같이 알아낸 것 같더군요. 휴대폰 번호도 바꿔서 연락했던데 건물 청소 일을 한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도 자기 돈을 아깝다고 생각해서 남의 돈도 아깝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남편이랑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제 생각과 느낌을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총명하게 얘기해보니 정말 쉽게 끊기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매우 힘들다고 느끼셨고, 그래서 그녀가 제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우리 집 앞에 헤어지기 쉬운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그간 우리 집은 정말 다툼의 연속이었어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자식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 주실 것 같지만 이런 문제들을 모두 겪으면 마음이 섬뜩해지게 되어 연락을 잇고 싶어지기도 하죠. 시어머니가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차분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래요. 지금은 마음을 함께 나누기 어려워 저는 그냥 제 남편과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잘 챙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